2016년 5월 28일 새벽 3시 42분 부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한 젊은 부부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혔습니다.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향하던 아내. 이것이 두 사람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공식적인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신들이 살던 아파트 안에서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고 다툼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텅 빈 집만이 그들의 부재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안에서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빛처럼, 바람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고. 저는 수많은 실종사건 기록을 검토해왔지만 이 사건처럼 완벽한 밀실 미스터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잠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완벽한 증발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잊혀가는 진실을 추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라진 부부의 이름은 남편 전민근, 당시 35세, 그리고 아내 최성희, 당시 35세입니다. 두 사람은 오랜 연애 끝에 2015년 11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한 이제 갓 6개월 차에 접어든 신혼부부였습니다. 사진 속 신랑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 찼습니다. 단정하고 성실해 보이는 표정. 신부의 얼굴에도 순수한 행복이 드러났습니다. 순진해 보이기까지 한 그 표정. 결혼식 축사를 해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정말 서로를 끔찍이 아끼는 보기 드문 인꼬 부부였다고 합니다. 남편 전민근 씨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일했고, 아내 최성희 씨는 극단에서 배우로 활동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 극단 배우들은 창의적이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최성희 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변인들은 그녀를 밝고 따뜻한 성격, 친구들을 잘 챙기는 여성이라고 기억합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부산 해운대 센텀파크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31층에 위치한 부산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6개월, 두 사람의 인생은 새로운 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지기 하루 전날 밤, 부부는 부산 센텀의 한 대형마트에 들어갔습니다. 마트 카메라에는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남편이 앞에서 장을 고르고 아내가 그 뒤를 따릅니다. 둘 다 평상시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장을 다 고르고 계산을 하며 나가는 남편.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혹시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저의 주관적 해석일까요? 그들이 마트를 나간 시간은 자정을 넘어 새벽 1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이 흐른 후 새벽 3시 42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한 부부가 들어섭니다. 남편 전민근, 그리고 그의 팔에 기대어 있는 아내 최성희. 아내의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부축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여러 번 재생해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남편, 아내의 몸을 지탱하는 그의 팔, 그리고 남편의 손이 아내의 허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내는 정말 단순히 취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이상한 상태였을까요? 엘리베이터는 31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가만히 밀어내며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최성희 씨의 아버지는 며칠째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사위 전민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성희가 연락이 없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남? 사위 전민근 씨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네, 아버님. 성희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간호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병원에는 다녀왔나? 네, 다녀왔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그 대화는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사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성희가 쉬고 있다는 이유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아내의 아버지가 전화를 할 때 진짜 남편이라면 아내를 깨워서라도 전화를 받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직접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실종 사흘 뒤인 2016년 5월 31일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아버지는 결국 직접 딸의 집이 있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119에 신고하여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텅 빈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텅 비었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아주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집안은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마치 며칠간 아무도 살지 않은 것처럼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건 현장 사진들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주방입니다. 설거지통에 그릇 하나가 없습니다. 식탁 위에 먹다 남은 음식이 없습니다. 심지어 물 한 잔도 보이지 않습니다. 냉장고 앞도 식탁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쿠션이 정렬되어 있고 먼지 한 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파 위에 던져진 옷 하나도 없습니다. 침실도 욕실도 모두 완벽한 상태입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이나 부부가 급하게 집을 나간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부부가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만 굶주린 채 방치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역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집안에는 부부의 여권과 신분증 그리고 귀중품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부가 스스로 해외로 도피했거나 멀리 떠날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아파트의 모든 CCTV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그리고 마침내 부부의 마지막 행적을 찾아냈습니다. 5월 27일 밤 11시경 부부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 그리고 다음날 새벽 3시 42분 남편이 아내를 부축하며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이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은 그 어떤 CCTV에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합니다. 아파트는 현대적 보안 시스템을 갖춘 건물이었습니다. 아파트에는 21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어디에도 둘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아파트의 출입구는 모두 CCTV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나가든 차를 타고 나가든 반드시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 하지만 두 사람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어떻게 나갔을까요? 마치 아파트 안에서 공기처럼 증발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경찰은 아파트에 있던 컴퓨터를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전민근 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에서 단순 실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한 남편 전민근 씨의 행적에 주목했습니다. 실종 직전 그의 컴퓨터 기록에 인터넷의 이상한 검색어들을 입력했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 되돌리기, CCTV 녹화 기간, 수면제 복합 복용 효과, 사람을 기절시키는 방법, 대량의 약물 복용 증상, 시신 유기 방법. 저는 이 검색 기록들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검색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 계획의 흔적입니다. 누군가 범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알아야 할 정보들을 하나씩 검색한 기록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약물 구입 기록입니다. 남편 전민근 씨는 실종 직전 부산의 여러 약국을 돌며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면제 구입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약국에서 수면제를 받으면 다른 약국에서는 같은 약물을 쉽게 받을 수 없습니다. 시스템상 중복 처방이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민근 씨는 여러 약국을 계획적으로 방문해 다량의 수면제를 모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는 특정 목적을 위해 충분한 양의 약물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범죄를 계획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실종 이후 아내 최성희 씨의 휴대폰에서 여러 건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었습니다. 가족에게는 나 잘 지내. 당분간 연락 안 될 거야. 친구에게는 요즘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회사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분간 휴직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통신 기록 분석 결과 이 메시지들은 모두 남편 전민근 씨가 아내의 휴대폰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은폐하기 위해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처럼 꾸며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두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째, 남편이 아내를 해치기 위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 둘째, 제3자의 협박을 받은 남편이
그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런 행동들을 했을 가능성, 어느 쪽이든 이 사건의 열쇠는 남편 전민근 씨가 쥐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금융거래 기록입니다. 남편 전민근 씨는 부부의 공동계좌에서 모든 돈을 인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그 돈을 모두 빼냈습니다. 모든 것을 사전에 계획한 사람처럼 아주 침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한 인간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계획을 세운 것처럼 그의 완벽해 보였던 가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은 그의 충격적인 과거를 밝혀냅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장 씨. 그녀는 전민근 씨가 결혼하기 전 오랫동안 교제했던 옛 연인이었습니다. 사건은 단순 실종에서 남편의 이중생활과 치정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왜 아내를 속이고 옛 연인과 여행을 다녀왔을까? 그리고 그 옛 연인 장 씨는 이 실종 사건과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사건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옛 연인 장 씨. 그녀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경찰이 최성희 씨와 장 씨의 과거 기록을 추적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매우 불안정한 관계였습니다. 전민근 씨가 아내 최성희 씨와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 장 씨는 전민근 씨에 끊임없이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는 나를 버릴 수 없어. 결혼하면 후회할 거야.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이런 메시지들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서는 강한 집착과 통제 욕구를 드러냅니다. 이는 소위 보정행동, 코렉티브 비헤이비어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거절당한 상황에서 상대를 계속 통제하려고 하는 심리 상태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순 메시지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장 씨는 결혼 2달 전 노르웨이에서 최성희 씨에게 전화해 결혼하지 말라, 식장을 뒤집어 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지인들도 그런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성희 씨는 두려움에 떨었죠. 아내 최성희 씨는 이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극단 활동을 한동안 중단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과거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전민근 씨는 장 씨라는 여인과 오랜 기간 만남을 지속했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았던 사이로 단순한 친구 사이 그 이상의 관계였습니다. 장 씨는 20대 초반에 한 남성과 결혼했으나 얼마 안 돼 이혼했고 장 씨의 전 남편은 서울에 놀러가도 되냐고 해서 그러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 전민근과 같이 놀러갔더라. 장 씨가 자고 있을 때 전화기를 보니까 전민근과 연락한 흔적도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 씨의 전 남편은 장 씨와 민근 씨는 절대 쉽게 헤어질 사이가 아니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민근 씨의 친구에게 자신의 결혼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민근 씨를 다시 만나려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장 씨는 2번째 결혼을 한 뒤에도 전민근 씨와 계속 전화를 했고 윽박지르는 장 씨의 통화에도 응 하며 받아줬다고 합니다. 좀처럼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장 씨는 왜 다른 남자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 씨를 괴롭혔고 전 씨는 왜 그런 장 씨의 행동을 묵묵히 받아주고 그녀의 지시를 따른 걸까요? 강한 소유욕, 거절에 대한 분노,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담함. 만약 그녀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면 결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부가 실종된 2016년 5월 28일, 장 씨는 5월 6일 한국으로 입국해 그로부터 6월 7일 갑자기 장 씨는 노르웨이로 출국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에 머물면서 2년 만에 들어온 고국에서 부모님께 귀국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경찰이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 자고 먹고 이동하며 경찰이 확인할 수 없는 통화선을 이용하고 실종 부부의 수사가 진행된 그날 출국한 것이 모든 행동은 정말 우연의 일치였던 걸까요? 장 씨는 2번째 남편과 함께 노르웨이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날은 경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마치 모든 계획을 끝내고 떠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프로파일러로 이 시점의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부부의 실종이 수사 대상이 되기 시작했을 때 왜 장 씨는 굳이 해외로 출국했을까요? 만약 그녀가 이 사건과 무관했다면 굳이 출국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출국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피하려는 의도적 행동일까요? 한국 경찰은 노르웨이 현지 경찰과 공조하여 장 씨를 추적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2017년 2월 장 씨를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 조사 결과 신혼부부 실종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 같은 장 씨가 국내 경찰 소환 조사에 계속 불응하며 한국에 들어오지를 않아서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장 씨는 한국으로 송환을 거부하며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시작했고 1년 6개월 재판 끝에 노르웨이 법원은 한국이 요청한 장 씨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장 씨가 범죄에 가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장 씨는 경찰서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자신이 피해자라고 강조했고 전민근 씨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등의 진술서를 보내왔습니다. 즉, 장 씨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자신과 민근 씨는 연인 사이가 아니라 친구 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부 실종에 전 여친인 자신이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민근이와 나는 아무 사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어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을 때 장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장 씨가 이혼을 하게 된 것도 어린 딸을 잃은 것도 다 전 씨 때문이라고 말했었다라고 전했는데 장 씨가 오히려 자신이 전 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지인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녀가 부부의 실종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물리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사건의 모든 미스터리를 품은 채 유령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가장 소름 돋는 가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만약 남편 전민근 씨가 아내를 해치고 옛 연인 장 씨에게로 도망간 것이라면,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옛 연인 장 씨가 주도한 완전 범죄이고 남편 전민근 씨 역시 또 다른 희생자일 가능성은 없는가? 사건이 발생한 지 9년,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 전민근 씨는 여전히 행방불명입니다. 인터폴에 적색 수배되어 있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 최성희 씨의 생사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은 이제 두 가지의 큰 가설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 전민근 씨가 옛 연인 장 씨와 공모하여 혹은 그녀의 사주를 받아 아내를 해친 뒤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 두 번째, 옛 연인 장 씨가 제3의 인물을 고용하여 부부 모두를 해치고 완전 범죄를 실행했을 가능성. 아내 최성희 씨의 가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길 위에서 딸의 흔적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라도 알고 싶다는 가족들의 절규는 이 사건이 단순한 미스터리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끔찍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저는 이 두 가설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오직 남겨진 행동들의 흔적과 그들의 심리 패턴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상처입니다.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한 가족을 영영 파괴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프로파일러 X의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증거의 완벽한 부재입니다. 일반적인 범죄에서는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해도 어딘가에 필연적으로 흔적이 남습니다. 혈흔, 손가락 자국, 목격자 또는 범행 도구 등. 하지만 이 사건은 다릅니다. 아파트 내에서 벌어진 범행인데도 혈흔이 없습니다. 부부의 소실에도 불구하고 싸움의 흔적이 없습니다. 범행 도구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추리해봅니다. 첫째, 약물에 의한 범행. 다량의 수면제 구입 기록을 고려할 때 범행은 약물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던 아내의 모습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약물을 사용한 범행이라면 신체적 저항이 극히 제한되므로 혈흔이나 싸움의 흔적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전 계획된 시신 처리, CCTV 삭제 방법, 시신 유기 방법 등을 검색한 흔적들을 고려할 때 범행자는 매우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신 처리 역시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후 시신이 어디론가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제3자 개입 가능성. 만약 장 씨가 제3의 인물을 고용했다면 그 인물은 주변인이 아니므로 그 흔적을 추적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범죄 현장에 직접적인 증거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민근 씨가 만약 범인이라면 그의 심리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주변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그는 평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명백한 폭력적 성향이나 범죄 기질이 드러난 적이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은, 혹은 그는 원래부터 그런 성향을 숨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강한 압박과 협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장 씨를 분석하면 그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입니다. 강한 소유욕, 전민근 씨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심리, 거절에 대한 분노, 결혼 준비 단계에서 드러난 협박과 위협, 대담함, 노르웨이에 있으면서도 계속된 협박성 발언, 계획성, 부부 실종 후 신속하고 자연스러운 해외 출국, 지능성, 완벽한 알리바이와 증거인멸, 이런 특성들을 종합하면 그녀는 상당히 위험한 심리 상태를 가진 인물로 보입니다. 단순한 미련이 있는 옛 연인을 넘어서는 통제불능의 집착과 복수심을 가진 인물 말입니다. 사건 발생 9년, 하지만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신이 없으면 타살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설령 행방불명이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범죄인지 자발적 잠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적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의심의 이득, benefit of doubt 원칙을 따릅니다. 즉,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장 씨를 기소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민근 씨는 행방불명 상태이므로 그를 기소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어떤 누구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법체계의 한계이자 이 사건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의심스러워도 증거가 없으면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범죄학의 매우 어려운 부분과 마주했습니다. 바로 어떻게 증거를 남기지 않는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현대 범죄 중에는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어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에서는 물리적 증거 대신 다음과 같은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행동 패턴의 분석, 심리적 동기의 추론, 상황적 증거의 종합, 과거 행동 기록의 검토.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종합했을 때 이 사건에 대한 저의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파일러 X의 최종 분석으로 결론을 내려볼 때 이 사건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완전 범죄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진 후 남겨진 심리적 흔적들입니다. 전민근 씨의 기이한 검색 기록, 다량의 약물 구입, 거짓 메시지, 모든 금액의 인출, 이것들은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관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장 씨의 행동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집착적 행동, 전민근 씨에 대한 통제욕, 그리고 부부 실종 후의 신속한 해외 출국, 이것들 역시 무언가를 완성하고 떠나는 사람의 패턴과 일치합니다. 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전민근 씨와 장 씨 중 누군가 혹은 둘이 공모하여 벌인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물리적 증거의 부재로 인해 법적으로 누구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 그곳에는 분명 경고 신호가 있었습니다. 옛 연인의 집착적 행동, 신혼부부에 대한 외부 위협, 남편의 비정상적인 인터넷 검색, 남편의 이중 생활, 이 신호들 중 어느 하나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접근하려 하는 사람, 상대를 통제하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사람, 관계가 끝난 후에도 협박이나 위협성 행동을 하는 사람, 상대의 새로운 삶을 인정하지 못하고 방해하려는 사람, 이런 특징들은 폭력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 신호들입니다. 부산 신혼부부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예방의 중요성, 경고 신호를 놓치지 말 것, 신고의 용기,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 적극 신고할 것, 가족 간의 소통,
이상한 징후를 감지했을 때 대화할 것, 법적 보호의 필요성, 스토킹이나 협박에 대한 법적 대처의 중요성. 2016년 5월 28일 새벽 3시 42분. 그 이후 최성희 씨와 전민근 씨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정말 죽은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숨어 살고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한 통의 전화가 9년 이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증거 없는 범죄의 무서움을 보여줍니다. 시신이 없고 목격자가 없고 범행 도구도 없는 사건. 오직 기이한 정황과 심리적 흔적들만이 남아 서로 다른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모두 사라진 사건에서 우리는 과연 남겨진 사람들의 행동과 심리의 흔적만으로 그날의 진실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프로파일러 X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이 있는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